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가 제 배우자를 선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고. 저는 제가 늘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감정의 금수저인데요. 스승님이 된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저의 연인입니다. 그래 맞아 애정은 없지 전우애로 살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리로 살아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요. 아니요, 저희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애정이 애착으로 잘 전이되고 있는 분들이다. 사람이 진짜 이혼으로 딱 결심하고 이제 이혼으로 달려가다가 중간에 이혼하면 안 되겠는데 나 다시 한번 이 가족을 좀 약간 지켜야겠다는 노력에는 골든타임이 있더라고요. 골든타임을 놓쳐서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 노력 끝에 이별은 응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별을 결심하기 전에 어떻게 노력을 하면 우리는 올바른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날로 결정을 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기쁨에 찬 얼굴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어쩌자고 그런 얼굴을 보여주고 총총히 떠나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러닝 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러닝에 빠져서 일주일에 한 5일에서 6일은요, 열심히 달리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요, 목표를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제가 좀 운동하고 거리가 멀게 보이나 봐요. 운동 안 하게 생겼나요? 네, 그래서인지 놀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제대로 러닝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 허니 아시죠? 태연 씨가 42.19 풀 마라톤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데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니시 라인에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들어오시는데 그 사이에 연세가 되게 지긋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한 분도 아니고 몇 분이 이렇게 달려서 열심히 달려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웠던 건 태연 씨보다 훨씬 빨리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저분들은 뭐지? 아니 근데 저분들도 뛰시는데 나도 달려야 되는 거 아닌가? 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제가 달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10km 완주를 목표로 훈련을 하고요. 올해 초에 첫 마라톤을 시작으로 총 8번의 대회를 참가하고 완주를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들을 하시나요? 우리는 참 많은 선택들을 매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선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도 아마 되게 많은 선택들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뭐 진로 문제 같은 좀 큰 문제들도 있지만 사소하게는 뭐 먹을까? 오늘 뭐 입을까? 사실 가장 많이 하는 선택과 고민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선택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족이죠.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를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또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가족도 있어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배우자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요즘에는 뭐 비혼주의자, 독신주의자 선택하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미리 결혼을 좀 포기하는 청년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짝을 찾지 못해서 좀 결혼이 늦어지시는 분들도 저는 주변에 사실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20대 때부터 결혼이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꼭 결혼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 꿈이 현모양처인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좀 듣기 어려운 단어죠. 왜냐면 저희 언니가 3명이 있습니다. 근데 언니들이 다 20대에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집을 빨리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제가 30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좀 조급해지겠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같은 직업군에서는 만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받는 스트레스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일이 끝나면 좀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직업군에서 배우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하지만 인생은 재밌죠. 내 마음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저는 배우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 얘기를 하면 아마 그분이 조금 싫어하긴 하실 텐데요. 제 이상형도 아니었어요. 네. 저는 쌍꺼풀도 좀 없고, 유하고, 좀 과묵하고, 이런 분이 사실은 이상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분을 만나게 됐죠. 근데 제가요, 저희 허니를 만나면서 내 이상형은 내 착각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나는 나를 너무 잘 몰랐구나. 저는 과묵한 사람보다 밝고 유머러스한 사람이 훨씬 잘 맞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게 뭐 사람이든 바라고 원하는 일이든 그게 나한테 꼭 정답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원하는 게 꼭 나에게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생각만을 너무 고집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인생에서 뭔가 이렇게 생각의 폭을 좀 넓혔다고 할까요? 어쨌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가 제 배우자를 선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는요,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게 돼요. 그리고 같이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고 또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참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닮아갑니다. 아마 부모님들 보면 좀 닮으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좀 특히 그런 편이거든요. 곁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좀 받는 편인데, 그래서 밝은 사람과 함께하면 저도 좀 많이 밝아지더라고요. 제가 제 허니를 만난 건요, 제 인생에서 파도? 쓰나미와 같았습니다. 이게 나쁜 뜻이 아니고요. 저를 굉장히 많이 변화시켜 줬거든요. 저는 표현을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좀 진지하고 좀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스타일인데, 태연 씨는 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표현의 귀재를 만났더니요. 제가 매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하고 결혼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아니, 왜 이렇게 귀여워?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매일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저도 똑같이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이 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표현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연 씨가 유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유머가 없어요. 근데 이 유머러스한 개구장이를 만나니까요. 그냥 매일 뭐 노래를 막 개사해서 부르던가, 아니면 저는 별명이 너무 많아요. 매일 이상한 이름들을 만들어서 저를 부르고 막 말도 안 되는 춤을 추고 저한테 보여줘요. 근데 정말 어이없는 건 제가 그걸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저도 막 춤을 추고 있고요.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유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무엇보다 저는 20대 때 봉사도 하고 나눔도 했거든요. 근데 입양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태연 씨를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입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제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제 안에서 자라나서 어느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입양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아시는 것처럼
저는 성인 입양을 통해서 또 하나의 가족, 큰 딸이 생겼습니다. 사실 흔한 일은 아니어서 많이 놀라워해 주시고 축하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가족에게는 그게 뭐 엄청 대단한 일이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가족이 생겨서 행복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서로 알고 지내오면서 시간이 쌓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가족이 된 거였기 때문에 훨씬 더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남자를 선택한 일이요. 신혼여행을 보육원으로 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조카들이 생기고 그 조카가 딸이 되는 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만으로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혈연을 좀 중요시하긴 하지만 가족의 탄생은요.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모든 가족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내가 선택하고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됨으로 우리가 가족을 탄생시키는 거잖아요. 혈연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여러 형태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물론 혼자여도 편하고 좋겠지만요. 혼자 해야 하는 일이 둘이 되면 그게 반이 되기도 하고 또 가끔은 기대를 얻게도 생기고요. 그리고 쉬어갈 안식처도 생기더라고요. 혼자서 할 수 없었던 일이 둘이 되면서 함께 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아지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사실 제가 2년 전쯤에 아픈 일을 겪었어요. 태중에 있던 아기를 만삭에 만나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보내줘야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요, 정말 큰 충격과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앞에요, 저와 똑같은 그 슬픔과 충격에 빠진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본인도 참 힘들 텐데, 참 힘들었을 텐데, 저만 보면서 저만 챙기고 저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눈빛과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왜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되고 또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슬픔을 반으로 나누면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했었어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기로. 원망할 대상을 찾지 않기로요. 원망은 사실 참 쉽거든요. 근데 원망한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까지도 원망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와 함께 했던 그 9개월이라는 시간을 저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모두 아시는 것처럼 그 슬픔에서 회복하면서 저는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요즘 정말 행복하게 땀 흘리면서 제 심장이 뛰는 걸 느끼면서 즐겁게 달리고 있습니다. 제 허니가요, 잘 달린다고. 자세도 너무 예쁘다고, 막 러닝 여신이라고 말도 안 되는 막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옷도 막 사주면서, 매일 몸매도 점점 예뻐진다고 막 칭찬을 해줍니다. 아마 제가 잠깐 뛰다가 안 뛸까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는 함께 뛰면서요, 미래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우리는 또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상의도 하고요. 그리고 감사도 나누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함께 매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요, 저 혼자였다면 불가능했던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 저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허니를 선택한 일이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굳게 믿게 됐습니다. 우리는 참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택들 앞에 놓이게 돼요. 그 선택들이 모여서 내 인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전혀 생각지 못한 길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사소한 선택들 앞에서 우리는 사실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도망갈 때도 많습니다. 왜냐면 회피하고 싶거든요. 피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 제 앞에 놓이는 선택들을 맞닥뜨렸을 때 사실 두렵고 떨릴 때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선택이 만들어갈 이야기가 저는 너무 궁금하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요, 그런 선택들을 도전하고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강연도요, 저에게는 도전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선택이었어요. 피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해보기로. 그랬더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내용들을 걸러내느라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연을 마치는 이 순간에요. 오늘 나오기를 정말 잘했구나. 나의 선택이 옳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안 해도 되는 선택들 있으실 거예요. 굳이 한 번쯤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택이 만들어갈 나의 이야기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 있는 각종 방송에서 이제 국제 정치나 외교, 특히 중동이랑 관련된 이슈들을 가지고 이렇게 평론가 활동을 하고 있는 알파고이고요. 혹시나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시면 너튜브에서 제 채널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제 이런 주제가 가족이잖아요. 가족인 이 행사에 강연자로 나온다는 것이 제 양심에 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인이나 특히 와이프의 지인들이 이 방송을 보면 엄청 놀랄 겁니다. 에이 이거 아니지? 이런 주제에는 왜 알파고 강연자로 나오냐? 세바 씨가 이제 망한 거 아니에요? 세바 씨를 다른 방송국에다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와이프가 저를 외신 기자라 알고 저랑 결혼을 했는데 제가 중간에 이제 코미디언의 길을 가려고 했고 음치인데도 음악이랑 관련된 분야에서 창업을 하려고 했어요. 다음에 이제 그 회사가 코로나 시기에 오래 버티지 못했고 회사가 폐업됐어요. 자, 이 과정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 와이프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저의 이 모습이 우리의 부부 관계를 엄청 이렇게 악화를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혼 과정을 이제 밟고 있었고요. 별거하고 있었어요. 이제 근데 주제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제는 가족의 중요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원에서 보면 이 주제가 딱 저한테 맞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진짜 이혼을 딱 결심하고 이제 이혼으로 달려가다가 중간에 이혼하면 안 되겠는데, 나 다시 한번 이 가족을 좀 약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늦더라도 가족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이 주제가 저한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강연 제안을 맨 처음에 이제 들었을 때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요즘은 좀 비혼 그리고 비출산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이제 계시고 이분들이 이제 추석이나 설날 때 이제 좀 약간 자기 가족분들한테 엄청 상처를 받을 만한 말들 듣잖아요. 저는 이 강연을 통해서 자칫 잘못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상처를 줄 만한 말을 할까봐 너무 걱정했어요. 제가 이제 중동에서 왔잖아요. 중동에서 가족이 무엇이냐면요, 힘입니다. 힘. 자, 학교에 갈 때 동생이나 사촌 동생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절대로 따돌림 당하거나 아니면 괴롭힘 당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업에 나설 때도 일단은 사람이 자기 가족으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도전을 합니다. 근데 그 도전이 이제 성공으로 변신되잖아요. 그러면 회사 대표부터 종사 아줌마까지 다 같은 가족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회사가 가족이에요. 이제 한국에서 요즘 대기업들이 그 말을 하긴 하는데 중동에서 말 그대로예요. 회사가 가족이에요. 기업이 가족이에요. 그리고 아이를 많이 만들잖아요. 아시다시피 중동 사람들이. 그것이 뭐냐면 부의 상징이에요. 내가 이 정도나 많은 아이를 먹고 살릴 수가 있어. 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중동에서 가족은 힘이에요. 사실은 인류 역사를 보시면 예전에도 그랬어요. 지금 중동에 그런 거 아니고 예전에도 인류가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예전에 인류한테 가족이 뭐였어요? 하나는 노동력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 갖고 있는 밭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노동력을 이제 키우는 거예요. 가족을 통해서. 근데 두 번째는 국방력이에요. 자, 다른 부족한테 공격을 받을까봐 미리 병사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 사회가 됐잖아요. 이제 현대 사회가 되면서 노동자나 아니면 국방력 걱정을 개개인이나 하나의 이제 가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노동력하고 국방력의 걱정은 누가 해요?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필요성이나 아니면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개개인들이 아니 나는 왜 굳이 결혼을 해야 돼? 라는 질문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던지게 됐어요. 결혼이라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일단은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고준 문제예요. 자, 지금 우리는 결혼하는데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지금 살 수 있는 거 그렇게 쉬워요? 특히 한국에서 어렵잖아요. 자, 고준 문제도 그렇고 고준 문제를 좀 약간 넘어가서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 시대는 SNS 시대예요. SNS 시대이다 보니까 뭐예요? 개인 시대, 에고의 시대. 그러다 보니까 자의 문제가 슉 수면 위에 떠올랐어요. 자, 여러분, 자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일단은 자기 개인 이익이 집단 이익보다 훨씬 위에 있을 거예요. 그거는 기본이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자의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랑 같이 같은 공간을 오랫동안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결혼이라는 거 너무 힘들어졌고, 그리고 이혼율도 올라가고 출산율도 낮아지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인구 감소 현상이 일어났죠. 자,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특히 선진국들에서 인구가 낮아지고 있어요. 특히 일본에서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잖아요. 한국은 여기서 무방한 거 아니에요. 한국은 또 다른 케이스가 아니에요. 일부 학자들이 한국에서 한 몇십 년 이후에는 일부 도시들이 없어질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구도 속에서 아이를 많이 만드는 문명들이 미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맞죠? 너 당신 전달하고 싶은 말이 뭐냐? 가족이라는 거 그냥 힘이라니까 우리는 감정 없이 기계처럼 그냥 결혼하자고 아이 만들자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저는 그냥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가족이 아무런 지불하지 않아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거든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일단은 결혼하기 이전에 있는 나의 가족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제 엄마 아빠는 제가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저한테 사랑을 막 표현하셨거든요. 근데 학교나 직장에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뭔가 특별한 액션을 취해야 돼요. 회사가 있잖아요. 제가 창업했던 그 회사가 망하면서 갑자기 저한테
세금 딱지들이 막 이렇게 날려왔거든요.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제 동생들이 우리 오빠, 우리 형이 아마 빚쟁이 되신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도움 요청을 하지 않는데도 제 동생들이 튀르키예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주고 저한테 엄청난 큰 도움을 했거든요. 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제가 항상 기억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혼을 포기할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와이프랑 사이가 나빠지기 전에는 공연하려고 일본에 갔었거든요. 일본에 갔는데 거기서 사기당했어요. 왜냐하면 엔화하고 원화의 차이 때문에 원래 12만 원짜리 이렇게 결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120만 원짜리 결제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걸 이제 다음날 제가 깨닫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100만 원이 저한테 너무나 큰 돈이었거든요. 왠지 도박장에서 집 한 채를 날린 느낌이었어요.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기분으로 공연을 할 수가 없고 빨리 저는 힐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음 공연을 취소하고 미안하다 제가 못하겠다고 하고 비행기표를 바꾸고 한국에 일찍 들어와서 바로 집에 가서 이제 거기서 저녁에 이제 따뜻한 저녁을 했죠. 그 순간 제 기분이 싹 사라졌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예상치 않게 제가 집에 이제 일찍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집사람하고 아들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이제 밥 먹으면서 그들의 그 미소가 제 눈에 자꾸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분들의 미소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스스로 힐링이 되더라고요. 뼛속까지는 순 사랑을 느꼈어요. 그 느낌은 아마 제 보기에는 저는 그 느낌을 통해서 그 나쁜 기분을 이겨내고 행복해진 것 같아요. 가족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아시스 필요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기분이 나쁠 때는 내가 가서 힐링을 받아야 되는 그 오아시스 필요한데, 저는 이 생각을 더 깨닫게 하는 또 다른 계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이혼을 할까 말까 하는 그 시기에는 제가 아는 또 다른 유명한 방송인 선배가 25년 만에 이제 자기 부인이랑 이혼을 하셨고, 처음에는 아싸 나 이제 자유인이야 하면서 바로 유럽 여행을 떠났거든요. 근데 유럽 여행을 떠나고 다음에 한국에 와서 며칠 지나갔는데 제가 그 형이랑 다시 만났는데 너무 슬퍼 보였어요. 왠지 뿌리 없는 꽃이에요. 원래 꽃이 꽃밭에서는 너무 예뻐 보이잖아요. 좀 약간 너무 쓸쓸해 보였어, 그 형의 그 모습이. 그래서 진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결혼해야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당시 와이프랑 사이가 엄청 나쁘다고 하더라도 양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와이프하고 제 부모 사이가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제 와이프하고 제 친구들 사이도 좋아요. 그리고 저도 제 와이프의 가족하고 친구들이랑 사이가 너무 좋아요. 특히 와이프의 여동생이 있는데 진짜 나의 친여동생 같고, 다음에 이 저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제의 남편이 진짜 저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친동생급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새로운 누군가랑 결혼을 했을 때 이 정도로 호흡이 맞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새로운 여성분이 나의 가족이랑 이렇게 잘 지내려나? 모르죠. 물음표. 그리고 제가 그분의 가족이랑 잘 지내려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좀 공사가 필요한 고층 빌딩을 완전 부시고 그 자리에다가 대충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는 이거 다시 좀 약간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아마 같은 생각을 제 집사람도 해서 그런지 이제 우리는 좀 약간 회복하자, 열심히 하자고 해서 이제 유턴을 했죠. 물론 지금 다 가끔씩 후유증이 있긴 하지만 안 그래도 이혼이란 단어가 너무 쉽게 나오지도 않고 위험한 싸움들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양쪽도 이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어요. 가족의 핵심 뭐냐면요, 여러분, 상대가 아무 이익, 계산 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특히 제 아들이요, 제가 다가가지도 않는데 애가 그냥 뜬금없이 먼저 와서 제 얼굴을 만질 때, 아니면 와이프가 갑자기
이유 없이 내 남편 이렇게 부를 때는 제가 갖고 있는 무슨 나쁜 감정, 무슨 나쁜 일이 있더라도 저는 이러한 환경 안에 있으면 그런 기분이 세탁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더 깨끗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가 없는 사랑을 제가 여기서 받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이에요. 이러한 사랑은 바로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왔던 중동이랑 다르게 가족이 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가족이 순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강연을 거절하려고 하다가 왜 갑자기 승인했냐? 이제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애 아빠이니까 아들한테 이제 나이키 신발 사주고 싶어서 그런 이유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가족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분들도 좀 깨닫고 가족을 좀 약간 높이 평가하고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 가족을 잃었다가 이제 가족의 소중함을 제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별거하고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좀 약간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좀 어느 정도라도 가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좀 가족을 더 높이 평가하시기를 하는 바람으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곧 10년 차에 접어드는 이혼 전문 변호사 최유나라고 합니다. 저는 SNS에서 이제 메리지 레드라는 이름의 결혼 생활에 관한 인스타 툰을 연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1,500건 이상의 이혼 사건을 수행하였고 3,000건 이상의 이혼 상담을 해왔는데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저는 제가 이혼이 아니라 이별을, 법률이 아니라 관계를 다루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가족이었던 사람이 남이 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요. 얽히고 설키고 정말 감정이 실타래처럼 엮여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풀어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반 정도는 보통 이제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 등의 어떤 이혼 사유를 가지고 오시고 나머지 반 정도는 성격 차이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면서 오시는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게 진짜 성격 차이가 맞나? 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해요. 오히려 성격보다는 입장과 상황이 많이 달라서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풀어내기가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제가 반복적으로 지켜보면서 정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는 하는데요. 저는 노력 끝에 이별은 응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별을 결심하기 전에 우리는 노력을 해야겠죠. 어떻게 노력을 하면 우리는 올바른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제 부부싸움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3가지를 통해서 부부라는 관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을 좀 이해를 하고 조금이라도 이별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함께 한번 고민을 해보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담을 통해서 깨닫게 된 방법이라 학술적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하나 확신하는 것은 이 특수성을 이해하고 나면 서로의 갈등이 훨씬 더 쉬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좀 자주 하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첫 번째, 이거 하나 못 해줘?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사실 연인들은 사랑과 즐거움, 철학 이런 것들을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나눠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목숨도 나눠줄 수 있을 것처럼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각오를 했지만 막상 우리가 나눠야 할 것들은 사실 굉장한 것들입니다. 뭐냐 하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세상에서 가장 유한하고 한정적이고 항상 부족한 바로 시간과 돈과 노동력입니다. 엄청난 이해관계에 충돌이 오는 거죠. 어쩌면 부부라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이 당연한 구조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소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치약 뚜껑을 닫지 않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그 치약 뚜껑 닫는데 시간과 노동력을 써야 하죠. 남편이 굉장히 큰 물건을 이렇게 턱턱 비싼 물건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정적인 가계 수입에서는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알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거를 사실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어린아이를 키우는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인데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신혼, 이혼, 어린 자녀를 키우는 이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자, 24시간 365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가 집에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어디야? 남편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술 한 잔만 하고 들어갈게. 이런 얘기 사실 너무 흔한 것들이죠. 아내는 생각합니다. 날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해놓고서 내가 하루 종일 애 키우느라 힘든데 집에 일찍 들어와서 애를 좀 못 재워주나? 어떻게 이거 하나 못 해주지? 남편은 생각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한두 시간 스트레스 푸는 그 시간조차 이해를 못 해주지? 남녀의 성별이 만약에 바뀐다면 어떨까요? 남자분이 이제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여성분이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경우를 봐도 놀랍게도 사실 대사는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깨닫게 된 사실은 부부싸움이라는 것은 성별이나 성격, 성향의 차이가 아니라 시간과 돈, 노동력을 분배하는 문제이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잠깐 눕거나 밥을 먹는 시간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사정은 어떨까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에 치였는데 집에 들어가면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 아기가 놀아달라고 하고 안아달라, 재워달라 하죠.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아니면 상대방이 아니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정말 매 순간, 매일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은 사실 어느 집에서나 발생하는 싸움입니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기임을, 구조임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룰을 정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나 하나 그냥 한번 고생하고 그냥 견뎌보자. 나 하나 참으면 다 되겠지. 언젠간 끝나겠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사람이 견디는 거는 다 보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절대로 일방적인 인내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표현하셔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나 오늘 애가 또 오늘따라 진짜 많이 보채서 한 번을 못 누웠어. 밥도 못 먹었어. 오늘 좀만 일찍 와서 애 좀 봐주면 안 될까? 당신도 힘든 거 아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말해야 됩니다. 어떡하지? 나 오늘 김 과장이랑 회사에서 좀 다툼이 있었는데 이 일을 오늘 꼭 풀지 않으면 사장한테 찍힐 것 같아. 일이 잘 안 풀릴 것 같아. 내가 오늘 이것 좀 풀고 들어갈 테니까 오늘 좀만 고생해주고 내일은 내가 애 재울게. 이런 말들이죠. 부부가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면 서로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당연히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하는 배려의 방식이 똑같이 상대방한테 먹힐 것이라 생각하고 언젠간 똑같이 돌아오겠지 라고 막연히 기다리시기만 하시면 어느새 이별이 코앞에 다가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에게 이유 있는 희생이라는 인정받는 노력이라는 걸 서로 깨달으려면 자꾸만 서로에게 나 자신을 이해시키려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거 하나 못해줘? 라는 말이 아니라 나 대신 이거 해줘서 고마워 라고 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를 어필하고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을 캐치해야만이 부부관계는 점점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데 우리가 또 부부 관계에서 자주 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건 네가 하기로 했잖아. 이건 네 책임이잖아. 라는 말입니다. 부부 관계는 그 특성이 역할 분담이 책임 분담으로 변질되기가 굉장히 쉬운 관계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처음 결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역할을 분담하죠. 한 사람이 돈을 벌고, 한 사람이 아이를 키우고, 뭐 한 사람이 설거지를 하고, 한 사람 분리수거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역할이 1년, 2년, 뭐 10년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 어느새 역할이 아니라 내 무거운 책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뭔가가 잘못되면 그 책임 소재를 찾아서 자꾸 꾸짖게 되는 겁니다.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흔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매월 급여를 그렇게 계속 갖다 주는데 도대체 돈 다 어디다 쓴 거야? 왜 이렇게 돈이 모이질 않아? 다른 사람들은 집 샀다던데 좀 너무 헤프게 쓰는 거 아니야? 몇 분들이 웃으시네요. 아내는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얼마를 벌어다 준다고. 다른 다른 남자들은 2배, 3배를 벌어다 줘도 그런 소리 안 해. 너무나 흔한 일이죠. 사실 이것이 남녀의 성향 차이, 성격 차이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맡았던 역할이 어느새부턴가 너무 당연하게 책임이 되어버려서 양쪽 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남편은 자신이 힘들게 번 돈이 모이지 않으니까 이 책임에 너무 힘이 들죠. 아,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60대, 70대까지 내가 돈을 벌어도 집을 살 수 있을까? 언제쯤 내가 이 책임에서 가벼워질까? 아내는 혼자서 정말 독박으로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정말 알뜰살뜰 진짜 아끼고 아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자꾸 돈 얘기를 하는 남편이 너무나 밉습니다. 제게 오신 분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남성분들은 나는 돈 버는 기계가 된 것 같다. 현금 인출기가 된 것 같다. 여성분들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결혼해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뒤치다꺼리 하는 사람이 된 것 같다.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어느 집이나 같은 대사에 정말 놀라곤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역할 분담이 책임 분담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정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이게 돈을 버는 역할을 맡고 있는 남편의 온전한 책임인가요? 아이가 반에서 꼴등을 했어요. 이게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던 여성, 아내의 온전한 책임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두 사람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둘 다 너무 열심히 노를 젓고 있어요. 정말 뼈가 빠지도록. 근데 폭풍우가 자꾸 몰아쳐서 조금씩 배가 가라앉고 물이 차는 거예요. 아, 네가 노를 제대로 안 저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외부적 요인이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 그동안 열심히 벌었는데 애들 좀 컸으니까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좀 찾아볼게. 당신 평일에 애 보느라고 1시간도 자유시간 없지? 내가 주말에는 애들 데리고 키즈 카페에 갈게. 좀 쉬어. 이러한 말들은 우리가 역할을 분담해서 한 방향으로, 한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주는 말들입니다. 잠깐의 어떤 무거운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꿈을 꾸게 해주는 말들인 거죠. 네가 하기로 했잖아. 이건 네 책임이잖아 라는 말 대신에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함께 고민해보자 라고 말해야 됩니다. 네, 3번째 자주 하는 말인데요. 바로 너 변했어. 당신 변했어. 이런 말입니다. 네, 몇 분이 또 웃으시네요. 해보셨나 봐요. 네, 결혼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자꾸만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게 돼요. 생각도 안 했던. 결혼하는 순간부터 생각해 보세요. 뭐 혼수, 뭐 웨딩, 뭐 예식장 정할 때 부모님들의 다른 의견부터 시작해서 임신, 출산, 육아,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의 실패, 아이들의 사춘기, 부모님의 질병 등등 끝도 없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이별을 결심하시곤 합니다. 가장 흔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한테 자주 오시는 분들의 예인데요. 이제 아이 둘을 정말 전쟁처럼 키워온 가정입니다. 유일한 수입원인 남편이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당신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어?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무책임하게 변했다. 난 책임감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잖아. 남편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 언제부터 이렇게 돈밖에 모르는 괴물이 된 거야? 상황이 정말 많이 바뀌었죠. 이 사람들이 진짜 많이 바뀐 걸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를 둘러싼 입장과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남편은 자녀들이 성장하니까 이제 자녀 복지가 좀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아내는 자녀에게 한창 돈이 들어가는데 퇴사를 하는 남편이 너무 미운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말과 남편이 아내에게 돈밖에 모르는 괴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실 우리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묵직한 역할이 들어있는 것이죠. 부부는 한 배를 타고 같이 항해하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잔잔한 물결이면은 싸울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멀리 나아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자꾸만 파도가 몰아쳐요. 그래서 자꾸 길을 잃고 서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도 하지만 이 파도가 다 휩쓸고 지나가면 돌아봤을 때 그 파도 덕분에 우리 관계가 앞으로 더 전진하고 단단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당신 변했어 라는 말 대신에 우리 이번 상황도 함께 잘 극복해 보자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쓰는 세 가지, 자주 하는 말 세 가지를 통해서 부부관계의 특성을 좀 이해해 봤는데요. 첫 번째, 부부는 시간과 돈과 노동력을 나누는 관계이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노력을 강요해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분배된 가정에는 정말 사랑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 역할 분담이 책임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동반자이고 나의 짝꿍이지 책임 소재가 아닙니다. 세 번째, 부부는 계속 새로운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상황에서 적이 아니라 편이 되시기를 제가 정말 기원하겠습니다. 노력에는 골든타임이 있더라고요. 골든타임을 놓쳐서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 회복하기 너무 어려워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저는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짊어지고 있는 짐을 먼저 알아봐주고 제때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아무리 그 역경을 딛고 시작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끝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혼이라는 단어로 이 영상을 혹시 검색해서 보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상대방과 이야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오해가 너무 많이 쌓여서 대화가 어렵다고 하신다면 주변 지인들이라든지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이별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갈등은 부부라는 구조상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분쟁은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잘 싸우면서 사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혼 전문 변호사 최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그리고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송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요. 내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여정이라는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 우리 모두 불완전한 존재지만 매일매일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삶을 걸어가고 있는 여행자잖아요.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이 자리에서 나눌 때 여기 계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지지를 얻고 돌아가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제가 2009년에 20살의 나이에 시크릿의 메인 보컬로 데뷔를 했고 2011년에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초창기 출연자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프로그램의 포맷은요. 그 아이돌 그룹의 메인 보컬들이 무대를 하고 그 무대를 본 이런 판정단 분들이
투표를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매겨지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꼴찌를 2번이나 연속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꼴찌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그 어린 나이에 꼴찌라는 경험을 연속으로 한 후에 정말 멘탈이 탈탈 털리는 경험을 했어요. 꼴찌를 하고 난 뒤에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은, 팬분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인터넷을 들어가서 댓글들을 살펴봤습니다. 제 눈에 이렇게 확대되어 보이는 악플들이 보였는데요. 그 악플들 속에서는 목소리가 너무 별로다. 걸그룹을 하기에는, 메인 보컬을 하기에는 자질이 좀 부족하다. 외모를 비하하는 댓글서부터 우리 시크릿을 낮게 평가하는 댓글까지, 그런 댓글들을 제가 보고 나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너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너는 가수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저를 이렇게 흘겨보는 것만 같아서 그분들의 눈초리가 너무 따갑게만 느껴졌어요. 날카로운 잣대를 가지고 나 자신을 본다는 거, 제가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무대 공포증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는 제가 이런 무대에 섰을 때 물론 긴장은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스스로 통제가 가능했었는데요. 이런 악플들을 본 다음부터는 무대에 섰을 때 정말 100번, 200번, 300번 연습한 가사가 한순간에 날아간다든지 500번도 넘게 쳤을 그 안무를 제가 잊어먹고 못 춘다든지, 녹음실에서 녹음을 할 때가 되면 제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짜증이 나서 눈물이 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데뷔할 때 나름의 큰 꿈이 있었거든요. 언니 너무 동경해요 라고 나를 많이 사랑해주는 그 팬분들께 정말 꿈과 희망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저의 목표와는 전혀 다른 현실 속의 연약한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을 스스로 참 많이도 미워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5살이라는 나이가 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제가 솔로 앨범을 준비를 하면서 컨셉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 작곡가 프로듀서님을 찾아갔거든요. 그 프로듀서님이 지은아 너 요즘에 하고 있는 고민이 뭐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PD님 요즘 다 저를 보면 지은아 너 벌써 25살이니? 25살이면 나이가 많다. 걸그룹으로 따지면 끝물이다. 지금 욕심을 더 내서 뭔가를 더 일어나야 해 라는 말이 저를 가장 힘들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 저는 10년 뒤인 35살까지의 제 인생의 계획을 전부 다 세워놓고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이렇게 세세한 인생의 계획을 하나씩 성취해 나가고 싶어 했던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 끝물이라는 말이 저를 참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PD님이 제 이런 고민들을 들으시고는 야 지은아 25살이 뭐가 많은 나이야. 뭐가 불투명해. 지금부터가 시작이지. 저는 울컥했습니다. 정말 너무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살아나가고 싶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지은아 너 너무 늦은 것 같아. 너 이제 끝물인 것 같아 라고 말하니까 제가 자신이 없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네. 나는 그 사람도 나도 가보지 못한 그 미래를 왜 두려워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고 있었을까? 저는 이때 이 대화를 계기로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지금 그 나이가 가장 예쁜 나이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담긴 예쁜 나이 25살이라는 노래를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통해서 지금의 나를 조금 더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말의 힘에 대해서 참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입에서 나오는 건 똑같은데 어떤 말은 나를 죽이기도 하고 어떤 말은 나를 살리기도 하는구나. 이런 소중한 언어를
나도 누군가에게 가치 있게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하면서요. 성적이 공부를 하면 잘 나오는 건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흔히 말해서 엉덩이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오래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땐 성적이 잘 나왔었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을 때는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이 저를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조금 게으른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성향을 이겨내고서 내가 계획한 대로 착착 해내갈 때 그 만족감이 참 좋았습니다. 인생은 내가 한 만큼 얻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삶의 공식은 제가 20살이 되던 그 데뷔를 하는 순간까지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년간 굳게 믿고 살아온 제 삶의 공식에 데뷔를 하면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열심히 준비한 데뷔 앨범이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분명히 연습도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했고, 준비도 열심히 했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감사하게도 똑같은 노력으로 만들어진 이후의 앨범 매직, 마돈나, 샤이보이, 별빛 달빛 연달아서 저희의 앨범이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의 노력에 비해서 큰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앨범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내 결과를 스스로 예측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줄곧 불안함을 느끼곤 했던 것 같아요. 결과가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구나. 아니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모두 운으로 이루어지는 건가? 이런 작은 물음표들이 제 마음에 뜨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이제 걸그룹 생활을 하면 워낙에 바쁘니까 이 생각들이 찾아와도 금세 다른 자극으로 잊혀지곤 했죠.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35살까지의 크고 작은 계획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씩 이루면서 살아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통제한 그 시간들이 나에게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했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그 실망감은 저를 자꾸 인생의 패배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대 후반이 됐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한가한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백수처럼 너무 한가하니까 생각도 많아지고 예전에 그 내면에서 물음표가 떴던 인생이 내 계획대로만은 흘러가지 않는구나 라는 그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세워놓은 삶의 공식이 무너지는 게 너무 싫어서 세상을 좀 삐딱한 시선으로 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제가 깨닫게 된 건 삶은 내 생각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거든요. 내 삶을 내가 만든 타임라인 안에서 통제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욕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 오랜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저는 이제 미래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밝은 미래를 소망하되 미래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그 과정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에게 크고 작은 물음을 던지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너 행복하니? 너 뭐가 지금 너를 괴롭게 하니?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죠. 그 시간이 때로는 너무 괴로워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싶을 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면이 건네는 그 말을 모른 척하지 않고 가장 솔직한 답변을 스스로 해주는 거. 그 과정이 나를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저를 감정의 흑수저라고 자주 불렀어요. 품고 있는 마음에 비해서 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좀 어려워했었거든요. 그냥 내 타고난 기질 또는 내가 자라온 환경, 살아오면서 거쳐온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 나의 이 성격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저는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말로 표현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었고 내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삭히는 게 더 쉬웠기 때문에 나는 그냥 타고나기를 표현력이 없이 태어났나 보다. 나는 감정의 풍부한 자원을 갖고 태어나지 못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감정의 흙수저라고 표현을 한 거죠. 저는 제가 늘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감정의 금수저인데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고 설령 그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감정일지라도 예쁘게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항상 나이가 많은 어른들과 함께 일을 했었거든요. 제가 불편한 감정을 이렇게 언어로 표현을 하면 혹시나 그 어른이 나를 예의 없는 꼬맹이로 보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33가지 불편한 감정을 타인에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보지 못한 그런 저에게 스승님이 된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저의 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연인은 미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인데요. 이렇게 연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오빠를 그냥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기만 했던 것 같아요. 오빠는 그때그때 드는 감정을 정말 모두 다 언어로 표현하거든요. 지은아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보고 싶어.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남들한텐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게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리고 표현하지 못한 안 좋은 감정들이 제 마음속에 쌓여서 이 마음의 공간이 꽉 차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막 억울해서 눈물이 난다든지 저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빠의 이런 장점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머라이어 캐리라는 가수의 큰 팬이었거든요. 그 사람의 창법을 너무 담고 싶으니까 제가 연습실에서 계속 모창을 하면서 연습을 했었어요. 저는 제가 노래를 연습한 이 방법대로 오빠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뭐 이런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언어들은 사실 제가 손발 오그라드는 것만 조금 참으면 상대적으로 빨리 배워지더라고요. 빨리 습득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안 좋은 감정을 언어로 표현해내는 게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막 말을 하다가 눈물이 나기도 하고 괜히 내가 이 말을 시작해서 나 때문에 이 공기가 좀 불편해지는 게 너무 싫어서 그저 머뭇머뭇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연인은 그때마다 지은아 너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처리해야 되는 쓰레기라면 마음에 안고 부패시키는 것보다 빨리 처리해서 내보내는 방법이 가장 깨끗해지는 좋은 방법이라면서 끊임없이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저는 포기라는 단어가 참 와닿더라고요. 그동안 걷고 있던 익숙한 길에서 제가 방향을 틀 자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의 그 말 한마디에 용기를 내서 매일매일 도전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그냥 따라하다 보니까요. 1년 사이에 저한테 꽤 많은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묵은 감정들, 묵은 안 좋은 감정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생각에 꼬리를 무는 그런 일들도 없어지고 제가 스스로도 더 많이 밝아졌다는 걸 느껴요.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도 건강한 언어를 가진 분이 계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같이 나는 그냥 원래 이렇게 타고났어. 혹은 나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아직 잘 못 배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이 감정의 흙수저들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은 어설프더라도 한번 그냥 따라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쉬고 계시다면 오늘 아침에 눈이 떠졌다면 우리에게 한 번에 더 기회가 주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고 감정의 쓰레기통을 제때제때 비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께 15분의 시간을 나누려고 저의 삶의 여정을
뒤 돌아보니까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나는 사실 나를 스스로 성장시키고 스스로 깨달으면서 커온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얻은 것들, 배운 것들이 참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입술에 사람을 살리는 소중한 보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삶의 여정 길목길목마다 제게 따뜻한 말로 그 말을 건네주면서 저를 내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고요. 제 삶처럼 여러분의 삶의 여정도 날마다 나를 더 사랑하게 되는 소중한 추억들이 풍성해지시기를 제 진심을 담아서 응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한석규 배우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보신 분 많으세요? 오, 반갑습니다. 거기에서 한석규 배우가 제 역할을 합니다. 오, 반응 좋네요. 김수영 배우도 아시죠? 김수영 배우는 제 아내 역할을 합니다.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한석규 배우와 제가 무척 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조금 더 낫죠? 예, 김서영 배우도 사실은 제가 진짜 아내로 착각할 만큼 연기가 굉장히 실감났어요. 제가 착각할 만큼. 물론 닮았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궁금하시죠? 예, 도대체 어떤 드라마일까? 그 드라마 원작이 제가 쓴 책 같은 제목의 에세이인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소설보다 더 소설 같다고 해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지나고 보니 직접 경험한 저도 그 사건들이 꿈만 같거든요. 아마 상황이 좀 특별해서 그럴 겁니다. 이혼하기로 합의했던 남편이 대장암 말기 선고를 받은 부인을 위해 정성스럽게 요리하고 보살피면서 생긴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저도 나중에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에서는 남편이 이 암에 걸린 부인을 돌보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대략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제가 5% 안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 부인이 남편을 돌보는 경우는 보통이죠. 좀 많이 불공평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남편이 원래 요리를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전혀 요알못이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지만 남 이야기처럼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으로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는 이유는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게 될 겁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남편과 부인은 이혼 수속 중이었기 때문에 대화도 없었고 마주칠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부인이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병원에 가는데 보호자와 함께 오래. 당신이 아직 남편이잖아. 그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그 부인은 죽어도 병원에 안 가겠다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한 설명도 없이 예약 시간만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겁이 덜컥 났죠. 안병동이었거든요.
대장암 말기라는 선고를 받은 그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 말을 하는 지금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속이 아픕니다. 그런데 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상한 걸 물어요. 집에 먹을 걸 챙겨줄 사람이 있냐는 겁니다. 투병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잘 먹어야 한다면서요. 진료실에서 나온 뒤 부인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돌봐주면 좋겠어. 남편은 곧바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의사가 그랬잖아요. 먹을 걸 챙겨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나는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데 부인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주까지는 답을 줘. 당신이 못하겠다면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하니까. 무슨 부탁을 이렇게 싶었지만 부인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건 그냥 넘어갔어요. 그 남편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헤어지는 것이라는 신념도 가지고 있었고요. 게다가 남편은 부인이 해주는 맛있는 밥을 20년 동안 잘 받아 먹었거든요. 남편이 부인에게 해줄 수 있는 시간은 그 세월에 비하면 턱도 없이 짧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늘 자기보다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며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가는 길에 정성 어린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죠. 그 남편은 그날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인을 돌보면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정면 돌파가 최선의 해결책이죠.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요리를 제대로 배울 여유도 없이 암 환자의 음식을 곧바로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먹어야 하고 환자는 그래야 약을 먹을 거잖아요. 부인은 시금치 나무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는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은 사온 시금치를 보는데 난감하기 그지없었어요. 그 남편이 가지고 있던 씻는다는 개념은 비누칠하고 문지르고 물로 헹구는 것이었거든요. 사온 시금치를 보는데 어디에 비누칠을 하고 어떻게 문질러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를 않는 겁니다. 흐르는 물에 씻어 보았지만 아무리 씻어도 흙이 나와요. 많이 씻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는 데쳐서 묻혀 내놓았어요. 부인은 흙이 남아있네, 못 먹겠다 그러면서 젓가락을 놓아버렸어요. 그 부인은 아주 잘 만든 음식이 아니면 먹질 않았어요. 같은 음식을 이어서 두 번 먹지도 않았고요. 가끔은 화를 내기도 했어요. 이걸 내가 먹으라고 만든 거야? 그럴 때면 남편은 부엌으로 돌아가 소리 없이 울기도 했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는 슬픈 이야기를 하는데 웃음이 나와요. 울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밥을 먹어야 약을 먹을 수 있을 텐데 어떡하나 걱정하면서요. 부인이 강력한 진통제를 먹고 잠이 들고 나면 그 남편은 자기 방으로 돌아가 암 환자를 위한 요리법을 연구했어요. 그 내용을 잊지 않으려고 레시피를 정리해서 페이스북에 올려두기도 했고요.
소질은 있었던가 봅니다. 오래지 않아 그 남편은 어떤 요리든, 그러니까 한국 음식은 물론이고 일본, 태국, 중국 음식, 이탈리아 음식까지도 거의 호텔 음식 수준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고통스러운 투병 과정이었지만 그 부인은 아주 맛있는 요리를 맛볼 수 있었죠. 물론 22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3시간 정도 정성스럽게 고아야 하는 히포크라테스 수프 같은 것도 만들긴 했습니다. 그 부인은 맛있는 요리를 맛보면서 가끔 잦아드는 불꽃처럼 행복한 얼굴을 보여주고는 했어요. 그러나 부인은 점점 더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갔습니다.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거든요. 언제부턴가는 먹고 싶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만들었어요. 가장 맛있게 먹은 것을 꼽으라면 아마 해삼탕일 겁니다. 해삼탕은 재료 준비에 손이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쉽고 간단한 요리입니다. 맛있기도 하고요. 끝내지 못한 요리는 탕수육이었어요.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탕수육을 준비를 하는데 위급한 응급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쓰나미가 덮쳐 모든 것을 덮어버렸죠. 119가 출동해서 응급실에 실려가야 했어요. 장폐색이었습니다.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장을 막아버린 거죠. 그날 많이 울었어요.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지 못한 것이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탕수육을 금방 맛있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려면 반죽을 식용유로 반죽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암 환자를 위한 요리였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거든요. 시간이 없을 때 타협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두고두고 생각하게 만든 요리입니다. 신락 같은 희망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위장과 대장을 연결하면 되니까요. 성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지만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대수술이었기 때문에 너댓 시간은 걸린다고 했죠. 그런데 1시간 만에 끝나버렸어요.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덮어버렸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한참 만에 회진을 온 의사가 싱글벙글하면서 말해요. 방귀만 끼고 나면 먹을 수 있게 잘 연결했습니다. 그때부터 질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엄마 방귀 뀌었어? 아들과 교대하면 남편이 물었어요. 엄마 방귀 뀌었어? 두 사람이 너무 진지하게 엄마 방귀 뀌었어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방귀 뀌었어요? 엄마 방귀 뀌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방귀 뀌었어요. 아들이 큰 소리로 3일째였을 겁니다. 아들이 큰 소리로 엄마가 방귀를 뀌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외쳤어요. 전화에 대고
반기가 그렇게 반갑고 기쁜 것이었다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정도였죠. 부인에게 뭐가 먹고 싶었냐고 물어보니까 완전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고소한 대패 삼겹살이 먹고 싶어. 그날은 무항생제 대패 삼겹살 파티를 열었습니다. 부인은 겨우 한두 점 꼭꼭 씹어 먹으며 아 맛있어, 살 것 같다 라고 말하며 행복해했어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기쁨에 찬 얼굴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어쩌자고 그런 얼굴을 보여주고 총총히 떠나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부인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책 읽듯이 제가 읽을게요. 내가 당신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주는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오랫동안 잘 먹고 떠날 줄 몰랐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고마워, 사랑해. 남편은 부인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책에 쓰지 못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병 때문에 함께했던 그 짧은 세월이 가장 행복했다니 말입니다. 간절한 마음과 정성 어린 시간을 고명으로 잔뜩 올린 맛있는 요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두렵고 슬픈 터널을 지나는 동안 순간순간 반짝이던 짧지만 큰 기쁨이었어요. 그 행복했던 순간을 영원히 살려두고 싶어 그 남편은 일기를 썼습니다. 내내 불안했던 그 오랜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글쓰기 덕분이었을 겁니다. 마법 같은 시간이었어요. 글을 쓰면 슬픔도 기쁨이 되니까요. 그 글에 처음으로 매력을 느낀 사람들은 페이스북 친구들이었어요. 건조한 레시피였지만 예민한 친구들은 그 글에서 슬픔을 느꼈던 겁니다. 불치병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한 이별을 예감하는 슬픔이 글 주변에서 아지랑이처럼 흔들리고 있었겠죠. 다들 그 글을 사랑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때만큼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한 적이 없을 겁니다. 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 그 남편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끝없이 지속되던 걱정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불안증이 생겼고 일시적인 건강 악화로 조금 고생했지만 준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받은 겁니다. 그 무엇보다 작가로서 글이 곧 삶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 남편은 일기를 전혀 퇴고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책을 냈습니다. 그랬지만 한 시인은 이렇게 격찬했어요. 이토록 아름답고 눈부시게 슬프며 놀랍도록 담담한 요리책이라니 침샘과 눈물샘이 동시에 젖는다. 그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전혀 퇴고하지 못했는데 눈부시게 아름다운 글이라니 말도 안 돼.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글쓰기 이론 하나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좋은 글은
좋은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다이아몬드 없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빛나는 글을 쓰고 싶으면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의 글은 바로 당신의 삶이니까요. 이론처럼 그랬던 걸까요? 잘 모르겠지만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그건 그 남편이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부인이 연출자였고 아들이 마음을 다해 도와주었으며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응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언제나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제가 아니라 당신들을 믿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 남편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부인을 보살피고 요리하는 데만 몰두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들과 더없이 좋은 관계가 된 것도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통화하면 2~3시간은 보통이고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아들이 뺨뽀뽀를 해줍니다. 그 아들의 정성 어린 도움이 없었다면 그 힘든 시간을 버텨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 말을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를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기쁨과 자유도 얻었습니다. 요리를 해서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에게 대접하고 그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 자신도 언제 어디서든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부인은 자신이 떠난 뒤 게으른 남편의 먹을거리를 걱정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무슨 음식이든 마음대로 만들어 먹으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죠. 이렇게 하라고 그런 거였어? 그 남편이 자기 이야기를 이처럼 남 이야기처럼 하는 이유가 뭘까요? 2가지입니다. 그 남편은 글쓰기도 가르치는 인문학자입니다. 훈련 방법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1인칭 글을 쓰는 것이 3인칭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 1인칭으로 쓴 글을 3인칭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면 표현과 문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렇게 다시 되새기고 보니 이 스토리가 그 남편에게도 미래의 삶에 대한 하나의 은유로 느껴집니다. 우리 인생이 늘 그렇잖아요. 힘든 시간을 지내야 하고 그동안 잠깐씩 찾아오는 작은 기쁨이 그 시간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아무리 힘든 시간이라 해도 그것 또한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때마다 드물게 찾아오는 작은 기쁨을 큰 기쁨으로 만들어 행복한 기억으로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인칭으로 말한 또 하나의 이유는 눈물을 보이지 않고 끝까지 잘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잘 못했죠? 아무튼 남 이야기처럼 하면 좀 덜 슬플 테니까요. 그 남편은 이번 세바시 강연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자기의 지난 날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책과 드라마를 보았어요. 다시 본 것이 아니라 처음 본 겁니다. 그동안에는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는 동안 그 남편은 자기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투병 기간 동안 가끔씩 찾아온 작은 기쁨들에 대한 행복한 기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기억 덕분에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한석규, 김서영 배우가 주연한 드라마가 만들어졌고 인문학뿐만 아니라 인생 레시피를 주제로 한 강연 요청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오늘 여기 세바시에도 출연하여 여러분과 함께 과거를 영원한 현재로 부활시키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싶군요. 이 세상은, 우리 삶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니라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슬픔과 두려움으로 묻어버렸을 내 인생의 한 부분을 기쁨으로 빛나는 순간의 기억으로 남게 해준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과 함께 사랑을 전합니다. 기회가 되면 오늘이라는 과거를 함께 해준 여러분들께도 오늘도 좀 매울지 모르지만 제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해드리고 싶군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저는 오늘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세상에 뭘 그렇게 순진한 얘기를 하고 사느냐라고 얘기를 한번 하셔서 사실은 심리학 역사상 가장 많이 연구가 된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소한 감사가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가에 관련된 저의 경험, 그리고 또 제가 했던 연구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도 감사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세바시에서 잠 좀 자자고 라고 했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잠을 자자는 김경일 교수님의 세바시 강연을 새벽 4시에 내가 보고 있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저도 근데 그 새벽 2시 반에 봤거든요. 잠을 잘 자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저도 저랑 28년째 같이 살고 계신 여자분이 한 분 계신데 뭐 물어보시더라고요. 교수님은 사모님이랑 안 싸우시냐고. 평균 1년에 22회에서 23회 정도 싸우니까 그러니까 월 2회 정도 싸워요. 싸우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는 오히려 좋은 건 아니고요. 대신 잘 빠져나오기는 하죠. 잘 빠져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아는 게 이제 요렇게 싸우면 비빔국수 만들어주면 금방 빠져나온다, 김경일은. 그리고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옆에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 좀 깨끗하게 다시 한번 하면 잘 위기는 넘어간다, 이런 걸 서로 아니까 횟수는 28년째 줄지 않고 있지만 빠져나오는 속도는 좀 빨라졌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안 되는 경우에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그 전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서로가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6년 전에 이혼했어요. 수면 이혼했어요. 네, 수면 이혼. 네. 왜냐하면 저는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집중적으로 코를 고는데 그 여성분은 그 직후인 4시 반부터
한 5시 반까지 집중적으로 일을 가시는 분이라서 이게 피곤하면 서로 힘이 돼야 되는데 피곤한 날수록 우리가 코 더 많이 골고 피곤할수록 더 일을 많이 갈잖아요. 그래서 피곤한 다음 날 서로 날 서 있죠. 왜 그러냐면 잠을 자지 못한 다음 날 인간이 반드시 보이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방에게 적대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은 그 다음 날 상대방은 길을 물어도 잘 안 가르쳐 주고요. 심지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국민으로 해야 되는 투표에도 참여율이 떨어지며 그리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빈도도 떨어진다는 수많은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각자 가족에게 서로 더 좋은 행동을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해서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따로 잤어요. 너무 편한 거예요. 사실 수면 이혼이라고 하는 건 꽤 많은 경우에 실제 이혼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희는 조금씩 좀 사이가 서먹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했더니 고민을 해보다가 이럴 때는 물어볼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심리학자 중에 가장 잠을 많이 자는 그리고 유튜브 강연에서도 잠에 관련된 수면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강의해 주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피곤한 얼굴을 하고 계신 심리학자 경남대학교 심리학과의 김태용 교수님한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한번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태용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형님,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시는 수면은 너무 좋은데 요 한마디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한마디를 하고 난 다음 날 잠도 잘 자고 그리고 서먹한 것도 훨씬 더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고마워. 오늘 하루 많이 힘들고 수고했어. 이런 작은 감사를 얘기를 하고 표시를 하고 각자 잠을 자면 훨씬 더 좋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의 힘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연구에서도 한번 절실하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2015년 4월에 네팔에서 엄청난 지진으로 인한 참사가 벌어졌고요. 그때 우리가 처참한 그 지진의 참상에 많이 또 걱정을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관련 통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위 말하는 이재문으로 치자면은 거의 네팔 인구의 4분의 1에 육박한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제가 있는 아주대학교의 대학원생 중에 한 명이 마침 네팔에서 온 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학생이 이름이 보진드라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네팔에 바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주위의 많은 지인들도 또 그 피해자였다라는 걸 확인을 하죠. 그런데 그 보진드라라고 하는 그 대학원생은 여기서 이 참사에서 그저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혹은 복구하는데 힘을 보태는 것도 좋겠지만 의미 있는 걸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완전히 처참하게 파괴된 호텔을 3군데를 섭외를 해서 그 호텔에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그 호텔의 직원분들을 마찬가지로 3그룹으로 나눠서 각기 다른 부탁을 했어요. 첫 번째 호텔에 계신 직원분들에게는 매일매일 힘들게 복구 작업을 하고 또 자기의 주위에 있는 많은 지인들이 피해를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이 있는 걸 하나씩만이라도 좀 적어보시라 라고 하면서 작은 감사 일기를 쓰게 한 겁니다. 두 번째 호텔에 계신 분들께는 복구를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니 이걸 위한 업무 일지를 쓰시도록 부탁을 드렸고요. 세 번째 호텔에서는 그냥 지켜보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불과 2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보진드라라고 하는 대학원생은 확연한 차이를 발견해서 그걸 잘 기록하고 데이터로 바꿔서 이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아주대학교로 복귀해서 자기 지도교수이신 경영대학교 조용우 교수님을 통해서 저에게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사소하지만 단 한 줄 한 단어라도 감사할 것을 적은 분들은 2주 후부터 자기가 처한 상황을 훨씬 더 잘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지진으로부터 받은 그 수많은 피해를 잘 견뎌내고 계시며, 그리고 그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심지어 꽤 많은 분들의 기록을 보면 육체적으로도 더 강인하게 버텨내고 계시다는 게 확연하게 보였어요. 저는 그때 감사의 위대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또 한 명의 무수한 심리학자들 중에 또 한 명이 추가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죠. 실제로 감사와 가장 크게 착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냥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만족과 감사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족은 뭐냐? 이런 슬픈 일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냥 만족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했던 고마운 사람을 떠올리는 거고요. 심지어 이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애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해야 되는 그런 애도에 있어서도요, 고인을 잊으려고 애쓰는 것보단 고인이 나에게 줬던 행복에 대한 감사를 고인에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애도고, 그리고 상처를 잘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라는 건 아주 잘 밝혀져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감사를 잘 해오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감사를 필요로 하죠. 만족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만요, 감사는 대상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놓치기 쉬운 감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 경험에서 보면 확실히 무언가 좋은 걸 주는 사람한테는 감사하기가 쉽죠. 나에게 좋은 걸 주는 사람들 중에 가장 비물질적인, 즉 물질적이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좋은 걸 주는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애정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애정은 굉장히 말만 들어도, 사랑은 또 말만 들어도 설레잖아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결혼하신 지 10년 이상 혹은 20년 이상 되신, 10년 넘으신 분들 계시면 손 한 번만 들어보시겠습니까? 꽤 많이 계시네요. 내려보시고요. 이분들 중에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나는 내 배우자를 보면 지금 오히려 연애할 때보다 더 설렌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두근거린다. 네. 아니면 신혼 초보다 더 두근거린다. 안 계시네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그런 분들을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이다라고 강력하게 저희들은 의심을 하죠. 전문의 상담을 반드시 받아보실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 맞아, 애정은 없지, 전우애로 살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리로 살아,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요. 아니요, 저희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애정이 애착으로 잘 전이되고 있는 분들이다. 애정은 사실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농담 반, 하지만 진담 반을 섞어서 남녀가 만나서 2, 3년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흥분성, 휘발성 감정이라고 아주 공학적으로 정의 내리죠. 그러면 흥분성이라고 하는 건 진정되는 감정이고요, 휘발성 감정이라고 하는 건 언젠간 사라지는 감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꽤 많은 경우 이렇게 애정으로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애정은 많이 사라지는 걸 느끼죠. 저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저를 더 많이 걱정해요, 예전보다. 제가 아플까봐, 다칠까봐 더 잔소리를 많이 해줍니다. 자, 이건 왜 그럴까요? 공존의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예전보다 애정은 많이 줄어들었어도 예전보다 이 사람이 살아있는 세상이라면 나도 살아있고 싶다는 소망이 더 강하게 생긴 거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세상에 당신도 살아있으세요라고 하는 공존의 소망이 더 생기죠. 미울 때가 되게 많고 설레임은 하나도 없어도 이런 공존의 소망이 생기는 걸 우리는, 그리고 저희 심리학자들은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애정과 관련된 단어들은 급격한 동사를 포함하죠. 사랑에 빠진다, fall in love. 근데 애착에 빠진다라는 표현은 잘하지 않죠. 애착은 바로 쌓아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굉장히 많은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 분들은 그게 혈연에 기반하든 혈연에 기반하지 않든 애착을 잘 쌓아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애착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다 이런 것들이에요. 휴식, 공감, 위로, 정서적 지지, 안전함, 편안함들이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바로 기쁨과 행복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가족을 우리가 생각할 때 휴식과 위로와 공감과 정서적 지지와 안전은 내 가족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많은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족 관계를 연구해 보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냉정하지만 분명한 사실이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집에 들어가면 신나지 않은지. 네. 집에 들어가면 졸린 게 정상이에요. 네, 졸린 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집에 들어가는데 매번 기쁘고 즐겁고 신나요? 그런 걸 저희들은 불륜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들어갈 때마다 즐겁고 신나고 좋은 건 놀이동산이랑 카지노가 정상이에요. 네.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나와 함께 공존의 소망을 쌓아가고 있는, 즉 기쁘고 즐겁지 않은, 그런 걸 크게 주지 않은 수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사실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정말 안 일어나게 막아주고, 나로 하여금 많은 것을 편안하게 해주고 휴식하게 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고맙다라고 하지 않는, 가장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도 바로 가족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가족에게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요? 우리가 잘 표현하지 않지만 감사에는 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는 그저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만 감사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예전에 다른 강연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좋은 감사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을 만지는 겁니다. 특히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부모님을 만져드리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감사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얘기한 걸 끝까지 들어주는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을, 제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봤더니 그 사람 얘기를 끝까지 듣더라고요. 또 어떨 때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지켜봐 주는 것도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을 그저 고맙다라고 하는 말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사는 정말 여러 종류가 있고요. 우리는 그걸 자주 고민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 고민을 너무 자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누구도 읽지 않은 책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놓치기 쉬운 말이 맨 나중에 결론에 나와 있죠. 마이클 샌델은 정말 다양한, 심지어 서로 반대되거나 오히려 상충되는 수많은 정의, 저스티스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끝까지 읽은 사람이 없는가 봤더니 자기가 생각했을 때 요게 정의야, 요러면 거기서 읽는 게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대학 교수가 쓴 책은 그래서 맨 마지막부터 읽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 마이클 샌델이 이 모든 정의, 다양한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결국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있죠. 진정한 정의란 지금 이 순간에 부합되는 정의가 무엇인지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고민하는 것이 정의다. 저는 소중한 사람에게 해야 되는 감사만큼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할까를 작게 고민하고 그것을 쌓아가는 그 나만의 데이터를 가지게 된다면 그 작은 것들이 쌓아지면서 결국 하나의 큰 기둥을 이루게 될 거고요.
그 기둥을 우리는 쳐다보면서 그 사람의 철학이라고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를 해본 사람만이 가장 중요한 것에 분노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에 분노해 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정의롭다. 이것이 제가 감사와 정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2025년까지의 제 결론이라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